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서원, 지난 시간에 소수 서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백운동 서원이었죠. 서원도 보면은 이제 사립이죠. 그 전에는 공립만 있었고, 그 실제 그 만들 때 보면은 공립이 교육은 다 공립인데 그게 당연한 건데 사립이 왜 필요해? 왜 쓸데없는 걸 만들어라는 비난을 사실상 했었죠. 보면은 그렇겠죠. 그 신재 주세붕의 글 보면은 뭐 그렇지만 나는 이래 추진했다 뭐 자기 무용담처럼 이제 하는 말하는 구절도 있고 한데 사실은 신재 주세붕에게는 뭐 거기 저쪽에 단산 쪽에 이제 그 후손들이 살았던 황빈 선생 같은 사람들, 그거는 이제 부자죠. 큰 돈을 갖다가 기부를 갖다 했죠. 소성원을 짓는데 그분이 기부를 갖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지. 물론 자기 형편에 뭐 맞게 한 것도 있고 오버해서 한 경우도 있겠고 적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황빈의 요즘의 개념으로 말하면 출자죠. 황빈의 출자 이후에 급속히 출자자들이 모였다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그게 지지부지 늦어졌더라면 소서원 건축도 늦어졌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나는 몇 달 전에 황빈의 관찰이라고 해갖고 구했어. 관찰이 아니었어. 이게 그 팔아먹는 사람이 관찰이라 그러면은 편지라는 얘기인데 편지가 아니라 실제 보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신재 주세붕이 죽계지에 쓴 그 내용들이야 보면은. 근데 일부 내용들이 달라요. 동양대 강구일 교수한테 이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했더니 강 교수의 의견으로는 아마 황빈 선생이 초안을 잡은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네요. 초안을 잡은 거를 다시 수정해서 그렇지. 세상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 보면은 실제 황빈이 보면은 굉장히 소서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미 알고 신재 주세붕이라는 이제 앞장 세울 수 있는 분을 갖다가 만나면서 그런 걸 뜻을 비전을 실현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자기가 초를 잡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에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실은 내가 학교를 세우는 것보다는 주세붕 스님이 학교를 세우는 게 명문적으로도 맞고 그렇죠. 대신 학교를 세워주시면 내가 필요한 기금이나 자금들은 어느 정도 내가 보장해서 그렇죠. 대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겠죠. 해야 되니까 학교를 세울 수 있었을 거고 학교가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실제 신재 주세붕은 풍기군수로 오자마자 뭐 거의 그런 걸 추진했죠. 먼저 회원 안양의 사당부터 지으려고 그랬죠. 근데 당시에 황빈이나 금계 황준양이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풍기군의 선비들 황준양과 황빈은 또 왜 숙질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황빈 선생은 황빈의 사촌 누나가 장원항씨겠네요. 황빈의 사촌 누나가 금계 황준양의 어머니지. 그러시구나. 그 굉장히 각별했던 것 같아. 그 황빈의 부친은 큰 외할아버지죠. 금계 황준양에게는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제문을 엄청 길게 썼어요. 금계 황준양이 외왕부라는 표현을 갖다 써갖고 왕자를 붙였더라고. 그렇죠. 아니 원래 그 왕이라고 해서 고모도 왕고모라고도 붙이잖아요. 그렇지. 더 이제 더 윗단계. 붙이니까. 그러고 보면 왕이 뭐 크게 신성불가침은 아니네.
아, 그럴 수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왕고모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왕고모라고 게 부르니까요. 그 황빈과 참 황빈이 안타까워요. 보면은 황빈을 생각하면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네요. 네. 저도 황빈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수능에 뭐 장원항씨 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황빈은 현재 같은 성으로서 후손은 남아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딸은 있었지. 아들이 없었구나.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근데 당시로 봤을 때 조선 중기인데 양자를 굳이 드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그래. 그 아래 때 몇 대 내려갔으니까 이미 또 거기서 어떤 집은 일찍 딸만 있었고 어떤 집은 뭐 늦게 뭐 아들도 보다가 딸만 있고. 실제로 조선 초기 사회까지 고려 때는 뭐 마찬가지 조선 초기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사임당 말이에요. 신사임당도 그 신사임당 집이 신사임당의 아버지 집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어머니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선 초기 사회는 그러다가 사임당의 집으로. 그렇죠. 사실은 초기 사회는 딸들에게 승계되는 게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그렇고 제사도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네. 지금은 장남이 제사를 지내지만 당시에는 조선 뭐 후기에 그렇죠. 굳어진 것 제가 보기엔 같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가 바뀌면서 많이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초기까지만 해도 뭐 재산뿐만 아니라 제사까지도 형제들이 번갈아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 딸들이 물려받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아마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저 21세기 가치관하고는 상당히 남자 여자의 문제나 상속의 문제에서 차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균등 분할이었어요. 그렇죠. 균등 n분의 1이죠. 맞습니다. 근데 수량적 n분의 1이 아니라 질을 감안한 그렇죠. n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자면 뭐 대개 이왕 되게 말이야죠. 율곡 선생도 그 재산을 나눌 때 보면 율곡의 딸들 아들들 재산을 나눌 때 보면 그 노비의 숫자도 균등하게 나누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나이 든 분도 있고 젊은 그렇죠. 분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예, 그래서 있고. 보면 뭐 어떤 집은 8명, 어떤 집은 9명, 또 어떤 집은 10명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또 가족별로 또 분류하기도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혹은 나이에 따라 분류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틀린 거예요. 또 사람을 반을 자를 수가 없는 그렇지. 상황이고 또 가족을 반을 자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노는 물이 잘 들어오는 논이 맞습니다. 있고 예. 어떤 데는 천수답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여튼 율곡 선생의 가족을 나누는 법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의 가족들의 그 상속 문제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 분재기가 나와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또 분재기라 해갖고 기록을 남겼어. 네, 맞습니다. 나중에 뭐 형제간에 형제 자매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딱 그거 하고 전부 다 또 요즘 말로 하면 사인을 하잖아. 그렇죠. 수결을 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논을 갖다가 네. 하는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특히 땅의 질이나 사람의 숫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나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아마 뭐 최소한 뭐 한 5번, 10번씩 만나서 이렇게 조율하고 형제간에 논의하고 해서 상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특히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형제간의 상속도 가족간의 상속도 여러 번 만나고 합리적으로 논하지 않으면 또 분쟁이 생기니까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돈 많은 부모가 죽고 나서는 형제들 간이 왼수로 변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참 많잖아요. 보면 겉모습만 그냥 뭐 괜찮은 듯이 보이고. 근데 예전에는 뭐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겼다 이런 기록은 또 없어요. 네. 실제로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상속을 거의 완료하고 상속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재기를 사실은 부모님 돌아가기 전에 분재기 쓰고 준비하고 이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뭐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걸 갖다가 분재기를 남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살아 계실 때 하기도 하고. 옛날 기록에 보니까 저는 보니까 살아실 때 먼저 연로하시는 데죠. 연로하실 때 형제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새로 하고 분재기를 분재하는 게 좀 가장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했던 분재기 만들었던 그런 걸로 하면은 재벌들 후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사실은 조율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돈의 문제에 좀 이렇게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좀 조율하고 하는 게 부모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렇지. 그렇게 부모님의 해서 뜻을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양보하고 또 대화하면 되는데 저도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사실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 뜻이 어려우니 모르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뭐 예를 뭐 상속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서가 있다도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좀 그런 분쟁이 생기는데 제가 옛날 저러들 보니까 다들 대부분이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있긴 하지만 살아계실 때 말년에 이렇게 분재기를 써서 나누고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 황빈 선생은 뭐 그렇게 해서 남자로서의 대는 끊어졌어요. 그렇구나. 그게 보면은 대가 끊어졌다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렇죠. 내 성씨를 보존한다 이게는 아닌 게 아니었나. 뭐 내 딸한테 갖고 뭐 외손자한테 또 해주고 그러니까. 또 성이 달라도 그거는 뭐 어쨌든 황비는 그렇게 거금을 뭐 이제 소송은 질 때만 거금 출연한 게 아니라 풍기향교를 옮길 때도 거금을 출연했거든.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해야죠. 사실은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옮긴다는 거는 뭐 새로 건축하는 것만큼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다만 이제 뭐 기와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뭐 석가래는 대부분 못 쓰지만은 뭐 마루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뜯어 갖고 오니까 자재비는 많이 이제 줄일 수 있지만은 이건 해갖고 증축을 갖다가 꼭 하게 되니까 실제 새로 짓는 것만큼이나 그렇죠. 많이 들죠. 거기에도 거금을 갖다가 황빈이 출연을 황빈이라는 했거든. 사람은 정말 저는 처음 알았지만 조선 시대에 소위 소서원하고 그 풍기향교를 옮기고 이게 새로 만드는데 정말 큰 돈을 내신 그렇죠. 훌륭하신 분이군요. 네, 그분은 교육의 기부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소서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무상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공교육이고 무상 교육 개념이었던 그렇지. 거죠. 우리는 무상 공교육이 지금 뭐 서울대도 뭐 등록금 받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지. 그럼 그것도 일제강점기 이후로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본이 참 버려놓은 게 많네요. 그렇죠. 그 소서원 등록금 없잖아. 그렇죠. 오는 사람들 밥 먹여주잖아. 재워주잖아. 그렇죠. 이제 교수들 월급도 줘야지. 사립학교지만 사실은 그걸 이제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개인 한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소위 유림이라든가 양반이라든가 뭐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학교에 재문을 그렇지. 대고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당시에 뭘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참을 갖다가 했어야지. 나중엔 동참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윽박지름도 이제 당하는 상황이죠. 야 이거 다 전체를 우리 공익을 위한 거야. 네. 그러니까 네 혼자 부담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님들도 뭐 반찬을 만들거나 이런 걸로 이제 자기들의 역할을 하는.